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나토의 초대. 2. 일본이 탈락한 의외의 이유. 3. 모든 프로젝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식 초청국으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미국과 일본. 두 국가 사이가 갑자기 냉랭하게 바뀌면서 한국이 일본 자리를 꽉차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유럽은 한 세기 전 파멸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의 로브 바우 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하며 대외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 한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의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2021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를 맡으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토가 개입하는 것은 확전이라 나설 수 없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나토와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나토의 중책을 맡은 그가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한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미국은 나토의 협력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나토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창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때 미국은 동맹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사이를 미국이 연결한 것입니다. 이전 한국은 나토의 비회원 국가로 간접적인 지원을 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러브콜로 인해 한국은 본격적으로 나토에 발을 걸치기 시작했죠. 오커스와 쿼드를 비롯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다자 관계를 구축하며 연대를 쌓던 미국은 한국을 다자 동맹관계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 고위 관리들을 한국에 보내면서 한국 고위층과 소통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튼튼한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을 변경 한국을 끌어들이는데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토에 가입하기를 미국이 정식으로 권유한 것이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었죠.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것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 동맹이 될 아시아 태평양 4개 국가들은 나토와 상시 공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블링컨이 말한 4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일컫습니다. 한국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후보자는 오는 6월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권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미국의 요청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었죠.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초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 협조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초청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나토 공식 초청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뜻밖의 사실이 미 전계에서 흘러내어 나토 가입국이 4개 국가가 아닌 3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나토 공식 초청 자리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미국의 손을 잡은 나라로 향후 미국의 태평양 플랜에 있어 핵심 국가가 될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가 바라봤는데요.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에 일본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었죠. 오커스가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더불어 전자전, 전력 강화에 일본의 기술력을 끌어들일 계획이고 현재 명칭인 오커스를 일본을 포함해 조커스자쿠스로 바뀔 수 있다며 명칭 변경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한 차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계획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참전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며 미국의 속을 긁고 있는 가운데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는 일본을 마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나토 초청에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말을 공식 초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이 독자적으로 재무장을 추진, 심지어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무장까지 이야기하며 일본이 급격하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을 들리지 않게 미국은 일본과 공조를 늦추지 않으며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미국 몰래 군사력을 이동, 대만과 가까운 최남단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나 미야코 섬에는 육상자위대 미사일 본부가 들어섰는데요. 최근 이곳의 무장이 강화되고 상설 자위대원이 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휴양지로 알려졌던 섬이 요새로 변모했다고 하죠.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군이 섬 역시 일본 자위대 부대와 배치 미사일 부대는 물론이고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중국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배치해 자국 영토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한 일본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해상과 항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기동 전개를 상정, 이를 위해 군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전략 기지 확보를 위해 일본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데 이어 현 일본 정부에서 미국 몰래 무장 강화 및 군사 재배치를 하면서 선을 넘은 행동을 보인 것이죠. 본디 일본 외무상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불러 나토 가입 논의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 입장에선 일본의 독자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위해 군대를 강화하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죠. 일본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미국 국무장관인 블링컨은 과거를 일본은 잊지 않길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비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반면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협조를 강화해 안보 공백을 메우고 중국, 러시아와 대항할 주요 국가로 한국을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링컨은 한국을 향해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 E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CS 대담 자리에서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포커싱을 둬야 하는 전쟁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쏠려 있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조 장관은 한국이야말로 인도 태평양 국가되었네. 중심축 피보신 국가로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례적으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국과의 협조를 유달리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런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타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NSS 국장이 실무 회담을 위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을 때도 일본은 나토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나토 배제 소문을 들은 일본은 미국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언급, 스스로 제정한 평화헌법 구조를 벗어나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태도를 고치기 전까지 나토 합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죠. 반면 한국에 대해선 나토 정식 가입은 물론이고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테프 구상에 있어 한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미국이 확언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가운데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북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C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 기어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C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 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온 것일까요? CC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소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달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공군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C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 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Tu-95 전략 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밀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지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시시스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시시스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주의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시시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시시스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보인 관행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 한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시스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시스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스팸제트 엔진에 들어갈 고속추진관 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다는 소식입니다. 스크랩 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국형 스크랩 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 속도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랩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다누리호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엔진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 추진관과 스크램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타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가 마하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하 1 이하 마음속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하 5 이하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에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램제트는 터보제트나 터보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애프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램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키므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하 5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사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크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계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점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 추진과 내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3에 들어가는 차세대 순항 엔진 기술 획득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형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행시킬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램 엔진이 탑재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대나 항모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나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스크램제트는 연료만 탑재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게 분어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기인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하 6 이상은 기본이며 마하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램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램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인 마하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은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램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한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입의 스크램 제트 엔진을 탑재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